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서러움은 처음 느껴본지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10년 동안 유지했던 건 아이들 때문이긴 하지만 끝까지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끝내 그 사람과 정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 5년차 때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화를 키우게 된 거였죠. 제가 쌍둥이를 낳아서 한창 정신없이 바쁠 때 시댁에 소홀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신경 써드려야 할 몇 가지를 해드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시부모의 불만이 남편에게로 향하게 되었죠. 제 사정 뻔히 알면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시부모님을 챙기지 않았다고 화를 냈죠. 갓 태어난 쌍둥이 아이를 둘이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시부모님까지 챙길 수 있냐며 남편이 그런 건 잘 설명해 주는 게 맞지 않냐고 저 또한 불만을 얘기하자 남편은 가진 거 없는 집안 걷어들여 줬더니 뭐가 그리 불만이 많냐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아무 감정 없이 막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을 못 챙겼다고 저한테 막말하는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 문제로 그날 한바탕 하게 되었고 서로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크게 남기는 일이 오고 말았던 거죠.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5년 동안 제대로 챙겨준 적은 있었어? 필요할 때만 나를 통해 시키기만 했지. 우리 부모님을 항상 무시했잖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하자고 한 건데? 나는 당신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아버님, 어머님 신경 못 써줬다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걷어들여 줬다고? 내가 당신 인생을 걷어들여 준 거야. 나 아니면 누가 당신 데리고 살겠어? 애가 하나도 아니고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아서 둘이나 보고 있는 거 뻔히 보이면서 시부모님을 먼저 챙기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집에 오면 아이들 좀 봐주던가. 환자들 보느라 하루 종일 힘들었다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발 닦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면서 뭘 바라는 거야? 다른 집안의 가장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 돌보는 아내 힘들다는 거 알고 집안일이며 음식까지 해준다는데 당신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발가락 하나 까딱거리기 싫어하잖아.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한 건지 모르겠어. 아이만 없었어도 당장 이혼했을 거라고. 내가 남의 자식 데려온 것도 아니고 당신 자식 키우는 건데 어떻게 된 게 5년 동안 육아는 완전 나 몰라라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정 떨어지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져 버린다고. 지금은 내가 다 해주니까 집에서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지. 나 없으면 당신이 뭘 할 줄 알겠어?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 주워가지도 않는 거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주니까. 이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한의사면 다야. 나도 아이만 없었어도 지금쯤 내 인생 꽃길만 펼쳐졌을 거라고. 당신이 나를 대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행동할 테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네가 날 데리고 살아주는 거라고? 남들은 의사 남편 얻지 못해 난리인데 너는 뭐가 그리 잘나서 내 앞에서 지금 입을 함부로 돌리는 거야? 밖에서 환자 보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집안일까지 신경을 써야 돼? 내가 왜 우리 부모님 서운한 말까지 들어야 되는 건데? 내 귀로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건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만 처박혀서 애 보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인생 다 사는 사람처럼 내 앞에서 한탄질이야? 그리고 내가 왜 너희 부모님까지 챙겨야 되는 건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신경 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장인 장모님 기분까지 살펴줘야 되는 거야? 한의사 사이 얻었으면 알아서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너 말 잘했다. 남들은 의사 사이 얻으면 집안이 거덜날 때까지 퍼준다고 하더구만. 장모님은 나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 대접해 준 적 있어? 진수성찬이 깔린 도시락 한 번 해준 적 있냐고. 환자 보면 점심도 거른 적도 있다고. 그 정도로 바쁜 상황 속에 내가 모든 걸 다 챙겨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네가 나한테 서운한 만큼 나도 너희 집안에 서운한 거 엄청나게 많아. 남편과 저는 그동안 서로에게 쌓여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부부가 아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이가 되어버렸던 거죠. 아이들 때문에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 인생은 가시밭길 같았고 남편의 막대함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어요. 꼭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우선시 생각했던 저는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걸 속으로 삭히며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아닌 무너지지 않으려 매일을 버티며 살아왔었네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며느리로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제 마음을 끝까지 후벼 파셨네요. 나는 뭐 애 안 키워봤니? 혼자서 힘든 척은 다 하고 있네. 그동안 시부모를 우습게 봤던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결혼기념일을 잊을 수 있는 거니? 어머님, 결혼기념일 정도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신경 안 써드렸어요? 딱 한 번 까먹은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니? 매년마다 받아먹었다가 갑자기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내 아들한테 얘기 좀 한 게 그게 잘못됐니? 어머님, 애가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라 훨씬 손이 많이 간다고요. 같은 여자로서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됐다. 그만해라.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뭐하겠어? 쌍둥이도 아들이면 내가 말이라도 안 했을 거다. 하필 낳아도 딸만 둘이냐? 잘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알 거 없으면 가서 애나 보든지. 아들, 우리는 오래간만에 나가서 외식이나 하자. 애들 우는 소리 너무 듣기 싫다. 결혼기념일날 뭐 해준 것도 없으니 밀린 집안일이나 좀 하고 있어라. 우리 오기 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주방에 설거지 쌓여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와 아이들을 놔둔 채 외식을 하러 나갔지만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했어요. 옆에 있으면 제잘거리기나 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주니 없는 편이 훨씬 좋았죠. 한창 보채던 아이들은 시부모님이 외식을 하러 나간 뒤로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심적 안정을 느꼈는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너무 뭔가 마음이 지쳐 있었는지 아이들 옆에서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네요. 얼마나 잤는지 시모가 시킨 일들이 생각나 급하게 고개를 들어 일어났는데 눈앞에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시모가 한심한 듯 쳐다보며 노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네요. 코까지 골 정도로 엄청 피곤했었나 봐. 밖에서 소란스러운데 듣지도 못했어? 아주 푹 잘 잤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니? 너는 시애미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한 소리 들었으면 어느 정도는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우리 나간 뒤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동안 아이들 보면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 보니 아이들 재울 때 잠깐 옆에서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깊게 잠이 들었나 봐요. 일단 애들 자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 깨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서요. 시모는 일부러 큰 소리로 버럭 화를 내시더니 잘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우시면서 심술을 부리셨어요. 아이들은 시모의 큰 목소리에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시모는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에게 외출하기 전에 시켰던 일들이나 빨리 처리하라며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시길래 아이들이 놀라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시모에게 얼굴을 붉히며 그동안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잘 자고 있는 애들을 깨우셨어야 돼요?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혼기념일, 그건 아버님,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서로 챙겨드리는 거지 제가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서운하신 것도 참 많으시네요. 최대한 참으려 했는데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앞으로는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한 번 잘못하면 죄인 취급하는 이 집안에 저도 더 이상 발도 붙이고 싶지 않네요. 당신 지금 우리 부모님께 뭐라고 그랬어? 정신 나갔어? 큰소리 칠 입장이 아니면 쥐 죽은 듯이 있다가 가면 될걸. 결국 일을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 아들, 내가 이런 대우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 전에는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주더니 이제는 자기 자식 낳았다고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보길래 잘 좀 챙겨달라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이게 며느리한테 욕을 먹을 정도로 내가 잘못한 거니?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없는 집안 아들니가 하도 좋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걷어들여 줬더니 시부모 공경은커녕 오히려 머리만 커져서는 대들기나 하고 이 나이 먹고 이런 대우받는 거 나도 싫다. 내가 커지도 아니고 이런 걸 구걸해야 되는 거야? 한의사 아들 바쁘니까 네가 대신 신경 써 달라는 건데 이게 욕먹을 짓인 거야? 나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시모는 남편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을 하셨어요. 솔직히 남편도 누가 잘못했는지 뻔히 알면서 자기 부모 제대로 신경 안 써줬다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저를 함부로 대했던 건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 저는 쌍둥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운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저와 아이들이 걱정도 안 됐는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저를 괄시하며 남편과 갈라서라고 큰 소리 치셨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홀로 나온 저는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했던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이들을 껴안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시부모와 남편은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도 이 악물며 참고 버텼던 이유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폭풍이 불어닥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그런 것도 면역이 되어버렸는지 제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였네요.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어느새 5년이 더 흘러가게 되면서 제 인생 10년을 남편과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자 시부모와 남편도 지쳐버렸는지 한동안 조용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오게 되면서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분노들을 결국 터뜨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빠랑 병원을 다녀오셨다고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왜 말을 못 하세요?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몸에 조금씩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네. 너희 아빠랑 잠깐 집 앞 공원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었는데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가니까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더라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 다행히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일단 약 받아오긴 했지만 이래저래 걱정이 많긴 하네. 엄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너무 놀라게 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한의사인 남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 남편과의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 남편 한의원에는 더 이상 내원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약은 지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부모와 안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제가 해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뭐? 한약을 지어달라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비싼 한약을 4시간 들여서 왜 지어드려야 하냐고? 내가 한의사지만 사람은 가려서 봤거든.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운동하시라고 해. 그게 최고의 보약이니까. 아니면 다른 한의원 찾아봐. 용한 건 많은데 굳이 나한테 그런 부탁할 필요 없잖아.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챙겨드렸던 걸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당신한테 언제 부탁한 적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잘하면 되잖아. 이제 와서 구차하게 그러지 말고 다른 곳 알아봐. 나는 한약 해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우리 관계나 하루빨리 정리하자고. 당신은 정말 쓰레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있으니 제대로 된 치료가 되겠어? 더러워서 조도 안 받는다. 그래도 어렵게 부탁한 건데 남편은 조금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한약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환자인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에 부탁한 건데 제 마음을 후벼 팔 정도의 막말로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고 말았네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 함께 사는 게 한계로 느껴지는 순간이 되자 머릿속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고 내 몸 하나 간수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버틴 제 자신이 저부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었네요. 하루에도 수백 번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 밥을 챙겨주기 위해 거실로 나오자마자 눈에 띄는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작은 상자 위에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어머님이 드실 공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길래 이게 뭔가 싶어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지만 거실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건 누가 봐도 저희 엄마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준 공진단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한테 어느 정도 배워서 얕은 지식이 있던 저는 공진단이 어디에 좋은지 알고 있었어요. 사양이라는 약재가 들어가는데 사양은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열을 내려 수승화강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진경작용이 있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저와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한 공진단인 것 같아 처음으로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저희 집과 친정이 멀지 않았던 터라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침이나 같이 먹을 겸 잠깐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오신 뒤 함께 아침을 먹고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공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상자 안에 가지런히 금박으로 쌓여져 있는 공진단 하나를 주워들어 엄마 입에 넣어드린 뒤 상자에 적혀있던 메모지를 보여드렸어요. 엄마도 남편이 작성한 메모지를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사위가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으론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눈시울까지 붉어지셨네요. 엄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좋게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시길래 저 또한 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논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철컥하고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고 저와 엄마가 거실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네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상자 열어봤어? 그게 뭔 줄 알고 함부로 상자를 열은 거야? 뭐야? 여기 있던 공진단 하늘 어디 갔길래 없어진 거야? 아유, 고서방이 준비해준 이 한약 하나를 먹었는데 벌써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 같네. 거르지 않고 매일 하나씩 챙겨 먹고 금방 기운 차리겠네. 뭐라고요? 지금 여기 있던 공진단을 드셨다고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든 건데 왜 제 허락 없이 함부로 물건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왜 허락 없이 제 집에 찾아오셨어요? 당신 이제는 정말 막 나가기로 한 거야? 내 말이 우스워? 당신이 뭔데 내 한약을 함부로 꺼내서 드린 건데? 지금 급하게 들고 나가야 한다고. 남편은 60개 정도 담겨있는 공진단 상자를 주워들더니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저에게 전부 쏟아버린 뒤 상자로 제 머리를 사정없이 밀쳐댔어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개당 4만 원이라며 전부 쓸모없게 됐으니 240만 원을 당장 물어내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이 상자로 제 머리를 계속 치는 걸 전부 허용하고 있자 엄마가 남편을 가로막으면서 심장이 약한 자기 잘못이라며 몸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남편을 말리면서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엄마는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고 약한 심장을 본인 손으로 팍팍 치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 받은 만큼 돌려줬네요. 남편의 손에 들고 있던 공진단 상자를 뺏어들어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친 뒤 메모지에 적혀있던 어머님이라는 분은 누군지 물어봤네요. 그걸 알아서 뭐하게? 당신이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 우리는 법적으로만 부부인 거지. 남들보다 못한 존재인데 내 사생활을 왜 당신한테 알려줘야 하는 건데? 법적으로 부부니까
알 권리가 있는 거야. 너 바람까지 피우냐? 그래서 그 여자의 부모한테 이딴 선물로 점수 따려고 하는 거야? 이젠 아주 대놓고 내 마음에 못을 박는구나. 지금 네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의 한의사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테니 각오해. 심장이 약하신 엄마 앞에서 공진단 상자로 제 머리를 친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사건이 터지기 하루 전에 남편의 한의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누군가 퀵을 하나 보내왔는데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고 충격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전부 거의 다 확인하게 되자 거실에 있던 제 핸드폰에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기도 전에 전화번호를 확인하자 흠칫 놀라 받을지 말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전화를 받게 되었네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되어 있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남자가 아닌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구냐고 물어보자 얼마 전에 남편이 일하는 한의원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직원이라며 양심의 가책을 너무 느끼게 돼서 그만두게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아 익명으로 퀵을 보내게 됐다며 저와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던 직원은 제가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그 직원은 저를 믿었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었죠. 저도 의료 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단순 부작용인지 아니면 남편이 의도적으로 행동을 저지른 건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었는데 마침 남편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남편의 가방끈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안에는 제가 받았던 사진과 비슷한 것들이 수십 장이 바닥으로 흩어져 버렸네요. 남편은 떨어진 물건들을 급하게 숨기면서 가방에 집어넣었지만 남편의 행동들이 확실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면서 제가 받았던 서류들에 대한 사실들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흥분한 거 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긴 한가 보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자료가 많거든. 원하는 걸 얻으려면 나도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 당장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함부로 한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할 거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를 할 거고 당신이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겠지. 왜? 남자라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나 봐. 어차피 우리는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나는 손해볼 것도 없고 당신한테 조금의 미련도 없어. 어쩔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그동안 거지 집안 걷어들여줬더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당장 넘겨주지 않으면 오늘 인생 끝날 줄 알아?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제가 가진 물건을 강압적으로 뺏으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물리적인 힘을 저에게 행사하면서 인간 이하의 짓을 보여주었고
엄마가 남편한테 그만하라며 말렸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정신 나간 놈은 저희 엄마까지 밀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네요. 엄마와 제가 남편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핸드폰에 손을 뻗었는데 남편은 제 핸드폰을 빼서 창밖으로 던져버리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가슴을 밀치면서 분노하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가 가지고 계신 핸드폰까지 빼서 창밖으로 던져버렸네요.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 보고 서둘러 밖으로 나오라면서 다급하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었네요. 남편은 가지고 가야 할 게 있다며 잠깐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찾아왔다고 서둘러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저는 남편의 발목을 붙잡은 채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들어올 경찰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황한 남편은 저를 뿌리치려 했지만 악착같이 매달리게 되면서 경찰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현관문을 두드리게 되었네요. 엄마가 남편을 피해 현관문을 열어주자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저를 뿌리친 뒤 창문을 열고 3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발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남편에겐 절망을 주고 말았네요. 정상적으로 떨어져도 3층의 높이에선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 뛰어내릴 때 바지가 창문 틈에 끼이게 되면서 중심을 잃었고 남편은 정상적으로 뛰어내리지 못한 채 허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3층에서 떨어진 남편을 경찰들과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멀리에서 시부모님이 떨어진 남편을 발견했는지 숨어 있다가 급하게 달려 나오셨어요. 그걸 본 경찰들은 시부모님을 붙잡았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네요. 장시간의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허리와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버린 남편은 전신마비라는 진단이 내려지면서 남편의 인생은 3층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연행된 시부모님은 남편과 함께 암에 좋다는 거짓된 말로 출처도 알 수 없는 약들을 암 환자들한테 취급하게 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다가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과 시부모님은 암 환자들을 이용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해외로 잠적하려다가 끝내 붙잡히고 말았네요. 공진단 상자는 남편과 함께 범죄를 계획했던 또 다른 분의 약이었고 그걸 저희는 엄마의 약인 줄 착각하고 있던 거였죠. 이 문제로 시부모님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남편은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폐에 계속 물이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네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다면 위자료만 받았을 테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은 저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참아내며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 하려 합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 전신마비로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은 그동안 저를 대했던 잘못들에 대해 뉘우치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인연이었고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버렸네요. 앞으로 저희 부모님과 이쁜 쌍둥이 두 딸과 함께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저희 가족처럼 불행이 아닌 언제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아버지의 그리움보다도 엄마에 대한 특별함을 많이 생각하고 자랐죠. 저희 엄마는 저와 제 남동생을 제가 9살 때부터 홀로 키워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의 나이도 제 나이쯤 되었겠죠. 어렸을 땐 그저 당연했을 엄마의 사랑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아마 엄마도 어린 나이였으니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이 안 옵니다. 평생을 저희만을 위해 살아온 엄마를 저는 크면서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엄마 혼자 외벌이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더라도 엄마는 저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셨어요. 나 이제 중학생인데 뭐 하나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입시도 그렇고 선생님은 계속 피아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 그럼 피아노 계속 배울래? 네가 원하는 걸 해야지. 네가 하고 싶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해 줄게. 근데 피아노는 돈이 많이 드니까. 한번 대회 나갈 때도 드레스 가격도 만만치 않고 렌슨비도 그렇고 여유 안 되지 않아? 너와 나 엄마가 뒷바라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돈 걱정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엄마한테 말만 해. 기죽지 말고, 알겠지? 엄마는 이렇게 저에게 늘 기죽지 말라며 힘을 주셨어요. 어렸을 때 여자아이라면 누구나 배웠을 피아노를 저 역시도 배웠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이유로 음악 선생님이 진지하게 전공을 권유해 주셨죠. 그래서 전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병원 건물을 청소하는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려고 악착같이 말이에요. 다행히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기 때문에 엄마도 보람을 가지셨어요. 그렇게 피아노 전공을 하였고 전 서울대학교에 피아노 전공을 하게 되었죠. 대학교 입학날 엄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저 역시도 눈물이 나더군요. 우리 딸이 서울대에 들어가다니 엄마가 이제 여한이 없다. 얼마나 그 손으로 피아노를 두들겼을 거야, 어? 엄마가 더 고생했지. 난 엄마 덕분에 피아노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고마워, 엄마. 아마 나같이 복 받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빨리 졸업해서 자리 잡고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윤성이만 잘 풀리면 엄마 푹 쉬어. 우리 딸이랑 아들은 엄마가 언제나 믿지. 이렇게 고생해도 하나도 안 힘들어. 돌아가신 이 아빠가 이거 보았으면 엄청 좋아하셨겠다. 엄마는 제가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셨고 돌아가신 아빠가 보면 얼마나 좋으셨겠냐며 우시더라고요. 엄마가 우시는 그 손이 제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전 지금껏 저만 생각하느라고 엄마의 손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었거든요. 입시 콩쿠르를 준비하느라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못했는데 그제야 엄마의 손이 많이 늙어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쪼글쪼글 손가락 사이로 가닥가닥 떨어지는 눈물줄기가 얼마나 마음을 아리게 했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입시에 정신 팔려 있는 동안 엄마 그렇게 고왔던 손이 지금은 완전 할머니 손이 됐네? 희생해줘서 고마워. 아유, 고맙긴. 당연히 엄마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생각 말고 이제 시작이야. 알겠지? 그냥 넌 너만 생각하고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빨리 우리가 다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엄마가 조금이라도 일을 쉴 수 있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 엄마. 내가 효도할게. 이제 윤성이도 졸업해서 학교 가면 엄마는 여한이 없어. 엄마한텐 너네들이 복덩이 그 자체야. 알겠지? 그러니까 넌 너만 신경 써. 엄마는 뭐든지 제가 우선이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입학하였고 우수한 실력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고 입시 학생들 레슨도 해주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부담은 조금 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전 입시 레슨 위주로 일을 찾기 시작했죠. 교수님 추천도 있었고 저조차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적성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입시 레슨을 하다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오빠와 눈이 맞게 되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 모습에 반했죠. 약간 투박하지만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처럼 다정하고 저만 위해주는 느낌보다는 조금 툴툴거리지만 친데레라고 할까요? 그런 매력에 빠져든 것 같아요. 그렇게 서서히 저조차도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솔이 레슨 끝나고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하실래요? 선생님이랑 식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많이 고민했거든요. 아, 네.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한솔이 레슨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1시간 뒤에 집 앞에 카페에서 뵐게요. 아, 감사해요. 거절하시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럼 이따 1시간 뒤에 제가 그쪽에 먼저 가 있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저 역시도 레슨 해주던 학생의 오빠가 싫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만남이 오히려 달가웠어요. 그래서 저 역시 좋았고요. 남자다운 모습에 반해 속전속결 사귀게 되었고 그렇게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오빠였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 잘한다고 착각했었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과 형, 여동생 이렇게 다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과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남편, 그리고 무난한 아주버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집이라면 시집을 갈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남편과 맞지 않는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엔 투박하지만 진심 담긴 그 모습이 좋았다면 지금은 뭔가 모르게 속물적인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씩 결혼을 준비하며 삐걱대기 시작했죠.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 우리 엄마는 네가 원하는 브랜드에서 액세서리 다 맞춰주신다고 하더라. 가방이랑 뭐 원하는 거 있어? 아니, 알잖아. 나 명품은 잘 몰라. 그리고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그런 거 받는 것도 부담스럽지. 우리 집 형편 알잖아. 난 그렇게까지 개훈 씨한테 못 해주는데 나만 어머님한테 받는 건 좀 그런 거 같은데. 그냥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려줘. 아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하는데 장모님이 사이 뭐 하나라도 해주시지 않을까? 남들은 시계도 받는다는데. 우리 집 형편 알잖아. 지금 내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하는 거야.
모은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제 와서 왜 그래? 우리 둘이서 단출하게 결혼 준비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예물이나 이런 거 원하면 다른 사람 알아봐. 난 엄마한테 절대 부담 못 드려. 저와 연애할 때부터 저희 집 형편을 잘 아는 남편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자 갑작스레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남들 결혼할 때는 명품 시계를 해준다더라. 양복 한 벌 빼준다더라. 하물며 신발을 해준다더라 하는 둥 나의 모든 걸 다 좋다고 했던 남편이 맞나 싶었죠. 이런 게 지속이 되니 저 역시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이런 일로 싸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그런 여자 만나. 자기한테 시계 사주고 구두 사주고 뭐 양복 빼주는 그런 빵빵한 처가둔 여자 만나면 되겠네. 그 말이 아니잖아. 그냥 예를 든 거지.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너 피아노도 시킬 정도면 그냥 마음만 있다면 이 정도는 못 해주시겠어? 라고 언지만 준 거지. 내가 언제 해달랬냐? 그냥 물어본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물어본 사람 무한하게. 물어본 뉘앙스가 아니잖아. 거의 사달라고 대놓고 통보한 거 아니야? 난 이런 거 절대 말씀 못 드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우리 결혼 부모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게 이거야. 어머님이 나 해주시면 우리 엄마가 가만 있으시겠어? 난 그런 거 싫으니까 우리 둘이 딱 모은 돈으로만 준비하자고 한 거였고, 솔직히 갑자기 이렇게 말 바꾸는 거 너무 당황스러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전 연애 때부터 제 상황을 항상 말했었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트러블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죠. 하지만 남편도 답답한지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렇게 지속될 것 같은 싸움이 멈추었고, 전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어요. 제가 파혼을 통보하자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든 것 같았고요. 난 자기한테 다 못 맞춰줘.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서로 더 상처받기 전에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그 말은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결혼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갑자기 파혼하자고? 그럼 어떡해. 난 자기랑 싸우기 싫어. 근데 어차피 자기도 우리 집한테 예물을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는 못 해주니까. 알겠어. 미안해. 그건 내가 경솔했어. 너희 집 사정 뻔히 모르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장모님한테 받았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부러웠나 봐. 난 너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나도 모르게 미안해. 많이 실망했지? 자기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한텐 그런 모든 게 부담이 되니까 하는 말이야. 미안해. 나도 이렇게 세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속상했나 봐. 우리 엄마 힘들게 나 피아노 공부 시켜주셨어. 결혼으로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 이해해줘.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죠. 다신 예물에 대해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저 역시 파혼 통보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여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었죠. 그렇게 다시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남편이 저희 집에 와서 남동생과 엄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말투가 좀 거슬렸지만 원래가 남자다운 사람이고 태생이 다정하지 못하니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저 역시 남자다운 모습에 많이 끌린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게 저에게 큰 화살이 되어 돌아올지는 몰랐어요.
아이고, 신서방. 자네가 봄동무침 좋아한다고 해서 아침부터 시장 가서 장 보고 봄동무침 만들었는데 맛 좀 보겠나. 엄마가 아침부터 매형 온다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제일 귀한 손님이라니까. 매형 어서 와서 앉으세요. 아, 진짜? 엄마 고생했겠다. 아침부터 일하느라 바빴을 텐데 뭔 시장을 또 봤어. 있는 거에서 먹으면 그만인데. 그래도 우리 신서방 이렇게 신선한 거 사다가 무쳐서 바로 먹이려고 한 거지. 사이사랑은 장보 아닌가. 아,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아, 맛있네요. 자기도 먹어봐. 윤성이도 좀 먹어보고. 남편의 부담스럽다는 별거 아닌 한마디가 엄마의 기운을 쏙 빼어버렸죠. 같은 말을 해도 어쩜 저리 얄밉게 하는지.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너무 컸기에 남편의 저런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콕 집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글로 쓰면서 보니까 참 남편과 애초에 저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놈의 콩깍지가 뭔지, 그땐 왜 그리 좋았는지. 부담은? 엄마가 자기 좋아서 하는 건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엄마 무안하겠다. 엄마, 원래 표현이 이래. 담아두지 마. 아유, 무안은 무슨. 신서방이 더 무안하겠다. 너는 꼭 그렇게 짚고 넘어가니? 아유, 신서방, 미안해. 혹시라도 기분 나빴다면. 아, 아니에요. 제가 또 실수했나 보죠. 봄동무침 맛있어요, 장모님. 인영이도 이렇게 맛있게 할 줄 알아야 할 텐데. 우리 인영이는 살림은 잘 모르는데 내가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보낼게. 걱정 마. 일단 봄동무침부터 마스터해야지. 왜? 누나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매형이 약간 하고 싶은 말 안 고르고 하는 게 있긴 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윤성아, 너까지 왜 이러니? 아휴, 신서방, 신경 쓰지 마. 오늘 얘네들이 쌍으로 왜 그러는지 참 이해하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엄마의 모습에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너무 내가 예민한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생까지 나서서 남편을 저격하니 남편이 너무 무안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무안을 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는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나갔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돈으로 작은 신혼집을 마련하였고 꽤 살만했어요. 다행히 저와 남편의 벌이가 괜찮았기 때문에 둘이서 힘을 합쳐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건데 내가 둘째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해주고 싶은데 네가 안 받는다니까. 아,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만 받을게요. 지금 이렇게 저 예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우리 선생님으로 본 게 한 2년 정도 됐나? 항상 탐났었는데 우리 아들이랑 마침 잘 돼가는 사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어머님이 늘 좋게 봐주시니까 저야 감사하죠. 개훈 씨랑 정말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개인 레슨도 계속 해드릴게요. 아유, 그러면 나야 너무 고맙지. 아니, 그나저나
우리 개운이가 좀 이기적인 구석이 있긴 있어. 우리 인영이가 이해 좀 해줘. 아, 그럼요. 저도 부족한데요. 개운 씨랑 알콩달콩 잘 살아볼게요. 어머님은 염려 놓으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더 못해주셔서 미안해 하셨지만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나중에 제가 살아가면서 어머님께 해드릴 수 있을 때 받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어머님은 남편의 이기적인 성격을 걱정하면서도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전 그 점이 좋았어요.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둘이 있을 땐 문제가 아예 없었죠. 가부장적이긴 했어도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끔찍했기에 그 모습 하나만을 바라보고 결혼 생활을 하였거든요. 친정과 시댁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늘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남편의 다른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는 날도 많았지만 저 역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남의 편이더라고요. 명절에도 전 빨리 시댁에서 명절을 다 보내고 친정에 가고 싶은데 남편은 그런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엄마, 우리 간식 좀 줘요.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좋네. 이래서 엄마 밥을 먹고 살아야 한다니까. 나가 살아보니까 알겠어. 어머, 인형이 섭섭하겠다.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있지. 너는 말을 해도. 인형아, 섭섭하게 생각 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없어. 아, 네. 뭐 그러려니 해요. 어머니, 제가 과일 깎을 테니까 좀 들어가서 쉬세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셨는데. 우리 저녁도 먹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역시 집이 좋구먼. 개인은 대학생활 잘하고 있나? 조그만 게 안 보이네. 어제도 시댁, 오늘도 시댁. 도대체 저희 집은 언제 가나요?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절대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남편에게 눈치를 주면서 일어나자고 해야 했어요. 그런 남편은 저한테 유난스럽다고 했고요. 도대체 우리 집에 언제 가겠다는 거야? 엄마, 우리 오기만을 기다리시는데 저녁까지 먹고 나면 우리 집에 안 간다는 거 아니야? 아,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 더 잘해야지. 그놈의 친정. 너 평소에도 자주 가잖아. 뭐? 명절이랑 평소랑 같아? 어머님도 아까 점심만 먹으면 가라고 하셨는데 자기 진짜 왜 그래?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남편은 제가 이렇게 쏘아붙이자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터덜터덜 옷을 입기 시작했죠. 정말 속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는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서둘러 얼른 가라며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뒤바뀐 꼴이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마냥 제 모습을 그렇게 좋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도 결혼을 하니 다잡은 물고기처럼 저를 대하셨죠. 제가 남편에게 가자고 재촉하는 뉘앙스를 보이자 어머님은 가라고 하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진작 보냈어야 했는데 안사돈 많이 기다리시겠다. 얼른 내려놓고 갈 준비하렴. 개운이 너도 얼른 빨리 움직이고. 참 너도 근데 너다. 애 모처럼 와서 쉬는데 꼭 그렇게 너네 집을 가야겠니? 뭐 오늘 못 가면 주말이라도 가면 되는 거지. 요즘 애들은 시집을 와도 그런 거 구분을 못 한다니까. 참 세상 좋아졌지. 에휴,
내가 진짜 우리 게이레스만 아니었어도. 에휴. 네? 어머니, 게이 아가씨가 시집 갔는데 친정에 못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도 결혼하니까 정말 변하신 거 아세요? 어머머, 눈 땡그랗게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이래서 내가 처음에 걱정했던 게 이 부분이야. 꼭 한부모 가정은 티가 나요, 티가 나. 처음으로 저에게 한부모 가정이란 말을 하니 당황스러웠고 눈물이 나는 걸 애써 참았어요. 좋은 날인데 참자 싶다가도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도 너무 황당했죠. 저의 언성이 커지려 하자 남편은 서둘러 가자고 하더군요. 시댁에서 나와 남편에게 화가 엄청났지만 좋은 마음으로 가자 싶어 애써 화를 눌렀는데 남편이 저의 발작 버튼을 누르고야 말았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싶었거든요.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네 눈치 보는 거 안 보이냐? 장모님은 너 시집 보내고 그러려니 하시겠지. 꼭 그렇게 티를 내야겠어? 자기야말로 진짜 왜 그래? 매번 우리 집 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엄마한테 틱틱대기나 하고 내가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그만 좀 해. 그리고 왜 이렇게 엄마 거리는 거야? 이래서 없는 집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 아휴, 짜증나. 피곤하다. 어머님도 그래. 한부모 가정?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왜 말렸어? 근데 지금 네 입에서 없는 집이라고 하는 거야?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없는 집이라뇨. 그렇게 막말을 일삼더니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듯 친정 앞에 차를 세우고 먼저 들어가 버렸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화가 났지만 엄마한테 싸운 티를 내면 안 됐기에 꾹 참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여전했고요. 아이고, 왔어, 우리 딸. 우리 사이 어서 와. 사이 좋아하는 거 잔뜩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윤성이도 금방 올 거야. 윤성이는 명절인데 코빼기도 안 비추고 어딜 갔길래. 엄마 혼자 힘드셨겠다. 내가 일찍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유, 미안하긴. 결혼했으면 그 집에 먼저 잘해야지, 안 그러니? 신서방, 이것 좀 먹어봐. 우리 사이 얼굴 보기 힘드네. 네? 아, 네. 저희 집에서 많이 먹고 와서 잘 안 먹혀요. 이따 먹을게요. 처남은 어디 갔나 보죠? 아, 저 잠깐 몸 좀 닐게요. 그래. 얼른 누워. 윤성이 요새 뭐 일하는지 아주 바빠. 그래도 요새 아주 잘 풀리는 모양이더라고. 엄마를 보는 둥 마는 둥 이불을 찾아서 눕는 남편을 보아하니 화가 났고 누굴 탓할까 싶었어요. 제 탓이죠. 그렇게 엄마와 도란도란 담소를 나눴어요. 엄마와 담소를 도란도란 나누는데 누워있던 남편이 시끄럽다고 저에게 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아휴, 좀 조용히 좀 해라. 나 쉬는 거 안 보이냐? 피곤하게 쫑알쫑알. 나 좀 쉰다고 내 말 안 들려? 가뜩이나 쉬지도 못했는데. 자네 말 다 했나? 아니 뻔히 가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고생은 인영이가 다 했는데 뭐가 힘들다고 자네가 쉬어? 매번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누워만 있고 나도 많이 참았네. 우리 인영이 봐서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잖아. 자네 항상 우리 인영이한테 이렇게 대하나?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자네한테 이런 취급밖에 놔둘 것 같아? 아, 엄마 미안해. 원래 개훈 씨 안 그러는데 오늘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해해.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 아휴, 속상해. 자네 그렇게 여기 있기 싫으면 그냥 가게. 그리고 앞으로 올 것도 없어. 억지로 꾸역꾸역 앉아있는 거. 아,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진짜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장모님이 뭘 오해하셨나 보네요. 그리고 그 광경을 제 동생이 목격했죠. 동생은 금방이라도 매형을 한 대 칠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요. 얼마나 민망하던지 동생 앞에서 부끄러움과 함께 엄마한테 미안함, 그리고 남편에 대한 한심함이 뒤섞여 저조차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처음 보는 엄마의 다그침에 남편은 놀랬는지 허겁지겁 방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을 데리고 그냥 엄마네서 나오려고 하는데 동생이 의미심장한 소리를 하더군요. 동생도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라 당황했어요. 매형, 예전부터 저희 집 무시하는 거 뻔히 보였거든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작작 하시죠. 진짜 누나만 아니면 안 참아요. 야, 너까지 왜 그래? 일단 우리 갈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엄마, 저 갈게요. 여보, 일어나. 얼른 가자.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왔고 전 눈물이 펑펑 흐르더라고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내가 고른 사람이 하필 이딴 사람이라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펑펑 울자 남편도 답답했는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아이, 미안해. 그만 울어, 어? 아니, 나 요 며칠 잠도 못 자고 피곤해 했던 거 알잖아. 그래서 예민했어. 내가 미안해. 미안? 당신이 이번에만 그랬어? 결혼 전부터 우리 집 무시했잖아. 자기 예물 때문에 그래? 우리가 조금만 더 저축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걸 꼭 엄마한테 받아야겠어? 나 진짜 자기랑 결혼한 거 너무 후회해. 내가 왜 이런 모습을 봐야 해? 뭘 후회까지? 아, 알겠어. 미안해. 나중에 엄마랑 어머님 모시고 식사 한번 대접할게. 그때 내가 어머님 풀어드릴게. 풀어드리긴 뭘 풀어드려. 우리 엄마가 그런 밥 한 그릇에 넘어갈 것 같아? 엄마도 최대한 참고 얘기한 건데 자기 진짜 너무해. 아니야. 내가 진짜 잘 풀어드릴 테니까 그만해. 아, 진짜 피곤하다, 인형아. 그만하자. 이런 일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남편이 잘못을 싹싹 빌며 자리를 마련하여 엄마에게 사과를 한다는 말에 넘어갔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고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이 사람과 끝장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말이죠. 그렇게 남편은 엄마와 어머님에게 약속 장소를 고지한 뒤 밥 먹는 자리를 마련했더라고요. 경양식 집에서 말이죠. 약속 시간이 되어 저와 남편이 어머님과 엄마를 기다렸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양가 어머님들이 오셨죠.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엄마는 햄버거 스테이크 좋아하죠? 햄버거 스테이크 하나랑 내 거는 돈가스. 그리고 장모님은 샐러드 드시면 되나? 아유, 가격이 만만치 않네. 아유, 비싼 집이라서 그런지 샐러드 하나에 9,800원이나 하네.
이렇게 시킬게요. 음료수 각자 한 개씩이랑. 남편은 저희 엄마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샐러드를 주문해 주었고 엄마도 할 말을 잃었는지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주문받은 음식들이 나오고 저와 제 엄마가 정색 표정으로 앉아 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사돈.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밥을 사주는데 어쩜 한 숟갈도 안 드세요? 좀 드셔보세요. 우리 나이 때는 풀을 먹어야 건강하다니까요. 안 그런가요? 나야 뭐 골다공증도 있고 이래서 고기는 꼭 먹어야 하지만 우리 나이 땐 소식해야 해요. 어머님, 입맛에 맞죠? 여기 샐러드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가격이고 맛있게 드셨으면 하네요. 전 남편이 약을 먹은 줄 알았어요. 어쩜 저리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지. 본인 엄마와 본인은 돼지같이 고기 정식을 시키고 저희 엄마에겐 풀떼기라뇨. 가격 차이도 15,000원이나 나는 걸로요. 확실히 저의 마음이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계시던 엄마는 무슨 생각이신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전 엄마가 뭐 하는 건지 가만히 보고 있었죠. 아, 저 윤성이 엄마인데요. 여기 좀 와주셔야겠는데요. 꼭 와서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엄마, 무슨 전화야? 아니, 그리고 어머님, 당신 말 다 했어? 이거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 맞지? 대놓고? 아, 기가 막혀. 무시라니. 여기 샐러드만 먹으러 오는 맛집인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진짜 섭섭하다. 넌 항상 그러더라. 늘 오해해.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네 남편을 잡아먹어야겠니? 얼마나 잔소리를 했으면 우리 아들이 살이 쏙 빠졌어. 에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모자의 항변을 듣고 있는데 저희의 룸 문이 열리고 아주버님 시숙의 일행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고 남편이 식사 자리라고 아주버님을 불렀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을 부른 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습니다. 전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놀라웠고 믿을 수가 없었죠. 시숙은 엄마에게 쩔쩔 매더라고요. 보셨죠? 아니 참 어이가 없네요. 지금 개민 씨 동생이랑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니 사돈어른. 제가 교육을 잘 시켜야 했는데. 아유, 엄마, 신기훈. 당장 일어나. 누구 앞길을 망치려고. 됐고, 오늘 있었던 일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우리 윤성이한테 보고할게요. 아마 그 가족이면 같은 마음을 가졌겠죠? 아니요, 사모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가 동생이랑 엄마 단속을 못해서 사모님 신기를 건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 뭐 하는 거야? 왜 장모한테 그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어? 아니, 무슨 말이야? 사모님이라니. 내가 잘 들은 거 맞아? 알고 보니 시숙은 윤성이가 얼마 전에 설립한 벤처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형제들과 다르게 혼자 취직을 못하고 있던 아주버님은 우연히 면접을 보고 들어간 회사가 제 남동생이 친구와 함께 설립한 벤처기업이었죠. 촉망받는 청년 사업가가 된 제 남동생은 엄마에게 이 일을 우연히 얘기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누나의 아주버님이더라 하고요.
엄마는 처음에 잘 됐다고 기뻐하셨지만 남편과 시모의 이런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어 시숙에게 전화를 건 것이고요. 시숙은 회사를 잘 다녀야 했기에 엄마의 부름에 달려왔던 것이고요. 어안이 벙벙했죠. 자기 아들이 저렇게 저희 엄마에게 쫄쫄매는 꼴을 보니 어머님은 태도를 돌변하셨어요. 어머머머, 그럼 우리 아들이 다닌다는 그 회사가 우리 사돈총각네 회사군요.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게 참 인연이죠. 인연은 무슨 악연이죠. 오늘로서야 잘 알았네요. 우리 집을 아주 개똥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걸. 우리 딸한테는 잘해주겠지. 우리 딸은 행복하겠지 하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예, 가자. 더 이상 이 집이랑 상종하지도 말거라. 그리고 당신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 알겠어?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지 아들이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하게 여겨야지. 아유, 상종 못할 인간들. 당연하지. 이 아줌마랑 저 정신 나간 놈이랑 더 이상 엮이지 않을 거야. 기가 막혀. 우리 엄마 기분을 풀어줘? 너 일부러 그랬지? 너네가 위에 있다고 생각했잖아, 늘. 진짜 진절머리 난다. 이번에 3세 번째야. 너랑은 못 살아. 이혼이야. 잘 지내라.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너희 집을 무시했다고? 이혼이라니. 난 절대 못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안 그래? 그 입 좀 다물게. 어디서 사랑 타령이야? 이제는 내 딸이 살겠다고 해도 절대 안 돼. 못 베어 처먹은 집이랑은 엮이는 게 아닌데. 아휴. 전 그렇게 엄마와 음식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짐을 싸서 현관 앞에 두었죠. 번갈아 가며 시모와 남편의 전화가 오는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그로부터 전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했고요. 소송을 쭉 이어가다 결국 남편 쪽이 합의를 해줘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어요. 이혼을 하고 보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왜 진작 작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살았는지. 엄마와 전 안정을 많이 찾았고 입시 레슨에서 전 입소문을 많이 타서 학원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남동생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전 아주버님은 이유 없이 회사를 잘려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그 집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하기가 어려웠지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행복하게 엄마와 남동생과 제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어요. 남편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찾아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뭐 본인도 인생 공부를 했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늘 고생만 한 우리 엄마,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자식들이 본인들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엄마조차도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엄마와 언제까지 같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한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한 엄마에게 효도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그만한 행복이 또 없답니다. 그럼 이만 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40살 이혼녀입니다. 요즘 거리에 핀 꽃들을 보면 정말 완연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작년에 너무나도 안 좋고 끔찍했던 일을 보냈기에 제 스스로 잘 살아보기 위한 다짐을 하기 위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최근에 저는 이혼 소송을 마치고 친정엄마와 고향인 전주에 내려와서
새 삶을 꾸리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온 집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 산수유가 멋지게 피었어요. 그 산수유 나무를 바라보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라도 풀어내야 제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저는 34살에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과학교사로 재직 중이었고 저는 은행원이었어요. 남편은 제 고객으로 은행 업무를 자주 보러 왔고 성실했습니다. 저희는 남들 모르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렇게 반년을 몰래 연애를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의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었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임신 3개월을 맞았고 시모는 처음부터 제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제 직장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제가 34살이나 먹은 노처녀인 것도 시모의 눈에는 차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시모는 저를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교사의 담임까지 맡은 남편 대신에 저는 아이를 뵌 채 예식장 장소와 드레스 선택과 스튜디오 예약을 혼자서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몸은 힘들었지만 준비하는 동안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임신 중 입덧이 심했던 저는 하루 3끼는커녕 한 끼도 먹기 힘들 정도로 입덧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막상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홀몸이 아닌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힘든 것들이 많더군요. 결혼 준비라는 것이 여자 혼자 준비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결국 저는 집안에서 화장실을 가려다 쓰러지게 되었고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은 없었지만 그때 그 순간에 가장 기억이 난 건 아이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어요. 어떻게 병원에 실려왔는지도 모른 채 저는 하루를 꼬박 잠만 잤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나한테 알리지 않은 거야? 나를 바보처럼 만드니까 좋아? 왜 당신 쓰러지고 나서야 달려오게 만들어? 당신이 안 깨어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우리 아이는? 당신 학교는? 지금 학교에 가 있어야 하잖아. 여기 있으면 어떡해. 지금 학교가 문제야?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학교 갈 힘이 나겠어? 그리고 우리 아이는 건강하대. 당신 쓰러진 건 빈혈 때문이라니까. 앞으로 수액도 열심히 맞고 입맛 없더라도 많이 먹어야 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알겠지? 그리고 결혼 준비는 엄마가 도와주기로 했어. 내가 처음부터 몸도 힘든 자기한테 모두 맡기는 게 아닌데 내 생각이 짧아서 미안해.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저밖에 모르는 남편이 더 좋아졌어요. 아이를 위해서 제 몸 관리도 하고 더 이상 남편을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앞으로 남은 혼수와 신혼집과 관련한 일들을 시모와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결혼을 준비할 때보다 시모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은 말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저를 안 좋아했던 시모는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무리하게 요구를 해왔어요. A4 용지에 빽빽하게 적은 가전제품이며 가구들의 목록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모는 브랜드마다 각각의 품목들을 적어서 저에게 보여주었고 간혹 똑같은 제품이 보이기도 해서 물어보면 시댁이 해올 물품이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시모는 미래의 신우에게 필요한 노트북도 사야 한다며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모든 걸 밀어붙였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까요? 은행에 다니면서 저는 남들보다 돈을 모으는 기쁨을 일찍 알았고 일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건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점이었어요. 알뜰살뜰 일하며 모아둔 적금 통장만 5개 있었고 생활비 통장을 포함해 6개의 통장에 저축을 많이 해왔던 터라 무리한 시모의 요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드릴 수 있었어요. 결국 시모는 자신의 집 가전제품도 몽땅 다 바꾸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식으로 시모에게 휘둘리게 된다면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이 지옥 같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분명 신혼집도 간섭을 하게 될 게 뻔했습니다. 신혼집만은 저와 제 남편이 오로지 결정하길 바랬고 절대 시모의 집 근처로 가지 않기로 마음 먹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제가 모두 받아들이자 좀 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부의 차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폭발했고 왜 아버님의 차까지 바꿔드려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시모의 눈에 차려고 노력해왔지만 날이 갈수록 시모의 욕심이 커지자 결국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 홀몸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 많은 가전제품이 왜 2개씩 필요한데요? 왜 어머님 침대까지 이 사람이 바꿔야 해요? 다른 집은 손주 볼 생각에 혼수도 안 받고 미리 해왔다면서 좋아하고 칭찬해줄 판인데 왜 어머니는 제 얼굴도 못 들게 하시냐고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니? 내 아들 데려가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 그리고 해줄 능력이 되니까 내가 어련히 알아서 얘 능력 맞게끔 부탁한 거야. 앞으로 평생 살 남편이 선생님인데 이보다 더 좋은 저축이 어딨니? 내 아들 아까워 죽겠구만. 이 정도 한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야 해.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 진짜 이 사람 얼굴 못 봐요. 아버지 차는 없던 일로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어머니는 저희 결혼 준비에 손 떼세요. 난 그렇게 못한다. 내가 도와준다고 했니? 너희들이 도와달라고 했잖아. 내가 봐둔 집이 있으니까 그 집 보고 이야기하렴. 우리 집하고 가까워서 온 김에 보고 가도 좋고 난 딱 마음에 들었는데 말이야. 어머니, 이 사람 말대로 해주세요. 앞으로 남은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 어머님 눈에 들려고 무거운 몸 이끌면서 따라다녔고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들어서 최대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못 참겠어요. 저 어머니랑 더 이상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이것들이 쌍으로 나를 나쁜 사람 만드네. 됐다 됐어. 얼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시모와 대판 싸우고 나서 남편과 저는 결혼 당일 식장에서야 시모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많은 하객들 앞에서 저를 칭찬하며 치켜 세워주었고 가족 친지분들께 저를 자랑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이 끝나고 출산을 한 저는 하루하루를 육아에 전념하며 지냈습니다. 시댁과는 멀리 떨어져 신혼집을 구했고 별탈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찰나에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내용은 신우를 부탁한다며 빈방 하나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신우가 고등학교 영양사로 취직되었고 학교가 시댁보다는 저희 집과 더 가깝기 때문에 신우를 저희 집에서 살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도 말했고 허락을 받았으니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신우와 함께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얼떨결에 신우와 살게 되었고 아침을 꼭 먹이고 출근시키라는 시모의 부탁 같은 협박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아침 문제를 서로 합의하에 안 먹고 출근하기로 했지만 신우는 제가 아침을 차려주지 않으면 꼬박꼬박 시모에게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시모는 저희 집으로 달려와 온갖 부엌 살림을 헤집고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모의 부탁대로 매일 출근 전에 아침밥을 갖다 바쳤습니다. 부딪히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이고 저희 아들을 참 잘 챙겨주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신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바꾸려고 했어요. 또 신우가 가끔씩 조카를 봐주겠다면서 저희 부부에게 달콤한 자유를 선물해줘서 신우와 지내는 시간들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신우와 그렇게 3년 정도 함께 살았어요.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어요. 친정 엄마나 주변 친구들이 아직도 신우랑 산다고 하면 이상하게 봤었고 하루빨리 독립을 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난리였어요.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제 시간도 생기기 시작하자 점점 신우와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고 신우의 간섭이 도를 지나칠 때도 있었어요. 특히 아들의 어린이집 식단에 대해서 아는 척을 많이 했습니다. 조리사를 자신이 만나봐야겠다며 오지랖을 떨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신우에게 작은 원룸을 구하든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으니 독립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독립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생활비를 보태겠다면서 3년을 살고 난 후 생활비를 신우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침밥을 해 먹였어요. 신우의 눈치 아닌 눈치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신우와 함께 살다가 눈치 보면서 내 집에서 편히 발 뻗고 못 잘 듯 싶어 고심 끝에 남편에게 직장 동료나 아는 남자들이 없는지 물어봤고 저도 하루빨리 신우와 따로 살고 싶은 마음에 소개팅을 주선한 적이 있었어요. 그쯤 신우는 고등학교 영양사를 나왔고 구직 중에 있었어요. 신우에게는 이상한 취향이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좋은 직장을 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영양사인 신우가 고등학교에서 일하던 중 아이들 급식에 탕수육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탕수육 소스에 캡사이신을 넣어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캡사이신 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매운 것을 잘 먹는 학생들이 누가 더 매운 것을 잘 참아냈는지 내기를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소스를 너무 많이 찍어 먹은 학생들이 결국 한 반 이상이나 나왔고 배탈이나 병원 신세를 졌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자신의 직업에 사명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제 입장에서는 신우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신우의 변명은 매운 것도 먹어버릇해야 느는 것 아니냐며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학교에서 영양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암 요양병원에서 영양사를 맡아 하고 있었어요. 그 일만 아니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을 것 같고 직업도 반듯해서 대학교 선배를 소개해 줬습니다. 한동안 별탈 없이 잘 만나는 것 같았어요. 신우는 집에 들어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외박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신우가 없는 집은 너무나도 좋았고 저희 부부는 짧은 연애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신혼의 기분을 낼 수 있었어요. 점점 드문드문 집에 오는 신우는 결국 요양병원에 상주하며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대환영을 했고 신우는 마지못해 가는 듯 보였어요. 요양병원 특성상 산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우와 선배는 잘 만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를 소개해준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는 전화였어요. 혹시나 결혼 생각 때문일까 싶어서 괜히 들뜬 기분이 되어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우를 소개해주고 1년 만에 본 선배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선배는 120kg 가까이 쪄 있었고 거동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선배는 번듯한 회사원의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선배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게 살이 쪄 있었고 아파 보이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선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선배를 한참 찾았어요. 완전 못 알아볼 뻔 했잖아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선 지는 너랑 내가 만나는 거 모르지? 몰라야 돼. 나 걔가 점점 무서워. 우리 아가씨요? 선배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가 선배한테 뭐라 했어요? 살쪄서 싫대요? 나 이렇게 된 거 다 지 때문이야. 지가 매일 나를 음식으로 사육했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지랑 이제 끝내고 싶어. 그런데 지가 놔주질 않아. 자꾸 음식을 먹이고 그러면서 내가 살찌는 건 싫다고. 천천히 말해봐요.
우리 아가씨가 선배를 이렇게 만들었다니. 왜 아가씨가 선배를 이렇게 만들어요? 음식을 먹인다는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선배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 하루에 10끼는 먹는 것 같아. 회사도 잘리고 매일 퇴근해서 음식 싸오고 지희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 산 후부터는 직장에 있으면 영상통화로 나 음식 먹는 거 보여달라고 그러고 내가 이제 운동하겠다니까 자기는 뚱뚱한 사람이 좋다면서 운동도 못하게 만들고 헤어지자고 해봤지. 그런데 쉬는 날만 되면 우리 집에 음식 싸와서는 울며 헤어지지 말자고 매달리고 나는 걔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소영이 네가 지 좀 말려봐.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선배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의 말을 믿어야 할지 신우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이에요. 살면서 신우는 남편인 오빠에게도 몸 관리를 철저히 당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저희 친정 엄마가 연세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한 번은 친정 엄마를 너무 안 좋게 이야기해서 다퉜던 적이 있었어요. 신우의 취향이 그새 바뀐 건지 신우의 말도 들어봐야 했습니다. 선배를 달래고 당장 운동을 하라고 했어요. 신우는 제가 잘 이야기해 볼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선배는 저와 헤어지는 순간까지 제발 지희와 헤어지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선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아가씨 편을 들었어요. 선배가 이상한 것 같다며 자신의 동생이 가끔 엉뚱한 짓을 하긴 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서요. 남편의 말도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직장 쉬는 날 조심스럽게 선배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요즘 잘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결혼 계획은 있는지 물었어요. 아가씨, 요즘 선배랑 어때요? 선배가 아가씨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둘이 1년을 넘게 잘 만나는 거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선배가 무뚝뚝한 면은 있어도 아가씨한테 잘하죠? 누가 그래요? 저 그 사람이랑 끝난 지가 언젠데요. 언니 선배라는 사람 진짜 웃겨요. 자기가 좋아서 먹고 살쪄놓고 다 내 탓이라잖아요. 그럼 먹지를 말아야지. 내가 자기 생각해서 매일 음식 날랐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저 때문에 직장도 잃고 몸도 망가졌다잖아요. 내 성의를 그런 식으로 무시한 남자는 저도 필요 없어요. 선배랑 이야기가 좀 다르네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아가씨가 못하게 했다고 하던데 저도 선배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아가씨가 운동을 못하게 할 일은 없잖아요. 솔직히 언니,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점점 살찌고 덩치가 커지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처음에 소개해줬을 때 정말 날씬해서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까지 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막상 너무 커지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먹고 자기 몸이 뚱뚱해진 거지. 왜 남 탓을 해요? 이기적인 신우의 말투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쩜 저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당당할 수 있는지 놀랐어요. 선배는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며 지냈고 그 후로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요양원에서 쉬는 날이면 신우는 시댁으로 가지 않고 저희 집으로 오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행여나 저희 아이에게도 엉뚱한 생각을 할까봐 더 이상 신우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우는 산속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잘 적응해 가는 듯 보였어요. 승진도에서 영양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저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의 몸에서 이상 신호가 왔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시모는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시기 힘들어 하셨고 입맛도 없다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모가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시모의 치료를 위해 신우가 다니는 암 전문 치료만을 하는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신우의 직장이고 신우가 요양병원에서 상주하며 지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모를 요양병원에 모셨고 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적었어요.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첫날 저와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요양병원으로 갈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난생 처음 그런 시골길을 보았고 산을 지나도 계속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차멀미로 인해 가는 도중에 차를 세워야만 했어요. 2시간 만에 요양병원에 도착한 그곳은 생각 이외로 시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가 오자 신우가 마중을 나왔고 시모에게 1인실을 안내했어요. 시모는 짐도 푸르지 않고 저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 세웠어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살던 집도 내놓을 거고 여기 살면서 암도 치료하고 노후도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틀에 한 번씩은 나보러 와라. 우리 아들은 학교 때문에 힘드니까 네가 자주 올 수 있겠지? 어머니, 이틀에 한 번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 아들도 있고 생활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매일 와요. 손주 데리고 이이랑 주말에 올게요. 아니, 나들이 다니니? 이 첩첩산 중에 여기다 모시는 것도 아무 말도 안 했더니 한다는 말이 주말만 온다고? 그리고 누가 매일 오라든? 이틀에 한 번 오라는 게 그게 어렵니? 너 정말 해도 너무하다. 나 암 걸린 환자야. 나도 이곳에서 적응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직 필요한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 하나씩 사다 주고 얼마나 좋아. 엄마, 그건 아니지. 왕복 4시간을 어떻게 다녀. 이 사람 아까 차멀미 하는 것도 봤잖아. 그리고 엄마는 특별한 케이스잖아. 쥐가 여기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어머, 오빠 말 바로 해. 여기 내 직장이야. 나 쉬는 날이니까 이렇게 병실 안에 들어온 거지. 평일에는 식당에서 나오지도 못해.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해야지. 내가 다니는 요양병원에 맡긴다고 나한테 우리 엄마 맡기고 안 볼 생각하는 거 아니죠,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네가 가까이 있으니까 엄마도 봐주고 하면 좋잖아. 결국 답이 나지 않은 채 검사를 받으러 갈 시간이 돼서 대화는 일단락되었어요. 몸이 아프니 더 고집이 세지셨고 막무가내인 시모를 보자 이런 산골짜기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맞는 건지 더 막막해졌어요. 시모는 매일 전화를 해서는 언제 올 거냐며 이것저것 물건들을 사오라고 지시했고 저는 일주일에 3-4번은 매일 2시간이 넘는 거리의 요양병원을 다녔어요. 그러다 남편이 방학이 되면 아예 요양병원 근처 펜션을 잡아 저희 가족이 단체로 한 달을 지내기로 했어요. 산과 공기가 좋아 아이랑 지내는 것은 좋았지만 그럴수록 혼자 사시는 친정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외동딸인 저는 좋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시모가 부러우면서 얄밉기도 했어요. 친정엄마는 혼자서 지내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시모는 신우도 끼고 있고 남편도 끼고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자 친정 한번 오래 가보지 못하는 제 형편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시모의 이기적인 모습은 싫지만 남편에게 친정엄마도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시모 때문에 매일 요양병원을 들락날락해야 한다면 우리 엄마도 이곳에서 좋은 시설 누리고 저와 손주 보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고 그쯤 친정엄마는 관절이 안 좋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제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주저없이 신우가 일하는 요양병원에 재활 목적으로 단기 입원을 시켰습니다. 엄마는 시모와 함께 한 병원에 있다는 게 불편하시다며 반대했어요. 며칠을 엄마를 설득시켜 겨우 요양병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나 그냥 갈란다. 여기 너무 비싸 보이기도 하고 나는 안사돈처럼 암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치료하는 게 미안해지네. 동네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하면 될 것을 이런 산소까지 와서 무슨 요양이야. 엄마, 여기만큼 좋은 데도 없어. 내가 보니까 여기 뒤에 산책로도 잘 돼 있고 엄마가 원치 않으면 어머니랑 다른 층
다른 방으로 배정받으면 돼. 나도 그게 편하고. 그리고 나 어머니 병수발 들라 엄마한테 다니랴 너무 힘들어. 나 편하자고 한 곳에 모아둔 거야. 그니까 엄마는 돈 걱정이랑 나한테 미안한 걱정 절대 하지 마셔. 여기서 푹 쉬다가 가면 돼. 시모와 엄마는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병실을 다른 층으로 배정받았어요. 어머니는 집중치료 환자로 분류되어서 입원실에서 식사를 하지만 친정 엄마는 식당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신우는 저희 엄마를 보며 달갑지 않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신우는 노골적으로 친정 엄마를 싫어했어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신우의 행동은 누가 봐도 딱 티가 났죠. 신우는 뚱뚱하고 볼품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친정 엄마를 무시했습니다. 한 번은 삼계탕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친정 엄마만 뚱뚱하다는 이유로 삼계탕을 안 줬던 날이 있었습니다. 신우는 친정 엄마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지만 엄마가 느꼈을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듯한 신우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친정 엄마는 사돈처녀가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식단에는 전문가니까 자신을 위한 것일 거라고 애써 포장을 했어요. 신우의 행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제가 병원 측에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마치 요양병원의 식당 안의 규칙과 법은 신우가 정하는 것처럼 보였고 제가 아무리 신우에게 잘 보이고 친정 엄마에게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도 신우에게 돌아오는 답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아가씨, 저 너무 서운해요. 저번 삼계탕 일도 그렇고 왜 자꾸 우리 엄마한테만 음식을 덜 주거나 아예 빼고 안 주는 거예요? 언니야말로 제 성의를 너무 모르시네요. 제가 특별식으로 대접하잖아요. 식당 관리하셔야 하는데 특별식은 비싸다면서 신청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따로 음식해서 드리는 건데 언니. 서운해할 사람은 저 같은데요. 아가씨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갈수록 야위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특별식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일반식으로 남들처럼 먹게 해줘요. 이러다 우리 엄마 해골돼요. 아가씨도 알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살면 얼마나 더 사시고 살아생전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많이 먹어야죠. 나는 아가씨처럼 전문적이 못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살이 빠지고 있는 건 분명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친정 엄마는 날이 갈수록 살이 빠져 보이는 게 아니라 병든 닭마냥 기운도 없어 보이고 손도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와 손주가 와도 기뻐하기보다는 눈물을 보이기 일쑤였고 마치 갱년기 우울증처럼 세상 모든 슬픔을 다 안고 가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같았어요. 반면 시모는 유방암도 완치가 되었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죠. 신우의 엉뚱한 짓들을 겪어봤던 저로서는 친정 엄마의 몸 상태가 이렇게 된 게 신우 탓 같았어요. 신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그저 매일 친정 엄마를 간호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요양원 식자재 차량과 함께 요양병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주차를 얼른 하고 식자재를 나르는 틈으로 식당 안 조리실을 몰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점심시간 전이라 분주한 식당 안에서 신우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왔어요. 그럼요. 그래서 특별 보양식으로 준비했죠. 그런데 새언니는 제 마음도 모르고 자꾸 엄마가 이상하다고 그러질 않나? 내가 보기에는 몸도 가벼워 보이시고 좋아 보이던데 고맙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네요. 내일 쉬는 날이라 약 받으러 들릴게요. 약사님이 잘 챙겨주시니까 제가 다 감사할 뿐이에요. 새언니도 뚱뚱한 엄마보다는 날씬한 엄마를 보면 이해하겠죠. 새언니가 가장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살 빠지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신우는 친정 엄마 식판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최근에 신우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시모를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약사인가 연구원이라면서 자랑하던 시모의 얼굴이 떠오르자 식당을 빠져나가는 신우의 옷깃을 잡고 신우 옷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다이어트 보조제였어요. 그런데 더욱 놀란 건 이 약품이 아직 정식 출시된 게 아니었고 부작용이 심한 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식욕 억제는 물론이며 향정신성 약품에 속하는 약이었습니다. 신우는 약병을 뺏어들며 화를 냈고 저는 신우의 약병을 들고 식당을 뛰쳐나왔어요. 아가씨,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방금 통화한 사람 누구예요? 내가 들은 게 맞는다면 지금 아가씨가 우리 엄마한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약 내가 다 조사해서 하나라도 이상한 게 나오면 당신 가만 안 둬. 언니, 무슨 말이 그래요?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뚱뚱해하면 관절에 무리 가요. 덕분에 관절물이 가는 일도 적어졌잖아요. 크게 이상할 일도 아닌데 너무 오버하지 마요. 어서 약병 이리 줘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너 우리 엄마 얼굴 봤어? 그게 사람 꼴이니? 여기 와서 팔목이 내 한 손가락으로 다 잡혀. 나이 든 사람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네가 의사니? 의사도 이런 약 환자한테는 안 먹여.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약 담당 의사 선생님도 아는 거야? 아니, 넌 지금 내 딸한테 무슨 말이냐? 정신 나갔다고? 어디서 못 배운 게 나서서 이사단이야? 여기 지금 직장인데 지가 여기서 잘리면 너 가만두나 봐라. 조용히 해결하면 될 것을 아예 병원 떠다니게 광고를 해라. 어머니, 지금 아가씨를 두둔할 때가 아니라고요. 아가씨가 저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이 약병 보세요. 여기 빨간 글씨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버젓이 쓰여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약인 줄 아시냐고요. 제가 전문적이지는 못해도 이런 약 오래 먹으면 환각이나 환청도 나타나고 이게 중독성이 심한 약일 수도 있다고요. 어련히 알아서 줬겠니? 나도 예비사이한테 들었는데 그게 위험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 아직 출시만 안 됐을 뿐이지 곧 출시한대. 그리고 안 써돈 지금 보면 얼마나 날씬해졌니? 솔직히 내가 너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는데 안 써돈도 관리 좀 해야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곧장 친정 엄마가 있는 병실로 올라갔어요. 창밖을 보고 있던 엄마는 짐을 싸는 저의 모습을 보고 놀라셨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말하는 법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무기력했고 저는 간이 의자를 들어 입원실 침대를 내리쳤습니다. 침대는 속수무책으로 한쪽이 찌그러졌고 엄마의 손을 잡고 그곳을 도망치다시피 나왔어요. 집으로 엄마를 모셨고 엄마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거나 약을 더 복용했더라면 엄마는 탄수화물 부족에 뇌의 기능 일부분을 손실당할 뻔할 수도 있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친정 엄마를 대학병원에 입원시키고 남편과의 이혼과 요양병원의 과실을 법적으로 묻기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요양병원 영양사인 신우도 고소를 했습니다. 법은 친정엄마 편을 들었고 당연했어요. 신우는 영양사라는 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고 남편과의 이혼도 합의 이혼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엄마의 이상한 행동들을 파악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래도 가족이었기에 신우를 믿었고 시모에게 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신우의 위험한 취향과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을 용서할 수가 없네요. 저는 현재 제 삶에 만족하며 친정엄마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도 다시 알아볼 테고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아이와의 양육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건 분명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번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